그 외에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국방력 발전 세부 가업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과 달라진 부분은 아주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8개의 부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국방력 발전으로 올해 수행하겠다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군수공업 부문을 가장 우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실제 자신의 내부적인 전쟁 준비 차원에서 전력 증강을 위한 군수 생산, 그리고 러시아에게 공급하기 위한 전시물자,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군수 생산, 그리고 해외 판매도 염두에 둔 군수 생산, 상당 부분이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공급을 해야 될, 생산을 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군수공업 부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부분 핵무기 부분입니다. 핵무기 부분에서는 핵물질 생산과 핵탄두 양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술핵 다량화와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 연속선상에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무기 생산 계획을 철저하게 관찰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핵무기 생산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물질과 그 투발 수단인 미사일, 이 두 가지를 이제 양대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있어서 아마 생산을 최대화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황 보고가 나왔죠.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서 신규 원자로에서도 생산이, 핵물질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정황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핵탄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화산 31과 같은 핵탄두를 직접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두 축에 거쳐서 핵무기 생산을 최대화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사일의 완성형 모델도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주 개발 부분도 따로 별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총 3기의 추가 발사를,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하겠다라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 1년에 3기를 발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일정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됐든 어느 국가가 됐든 간에 한 해에 3기를 발사한다는 것은 아주 이 위성 발사에 전문화된 국가가 아니라면 상당히 어려운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기를 계획으로 발표한 것은 올해 4월부터 한국이 2호기 정찰위성 발사가 예정돼 있고 이후에 추가적인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남북 간 경쟁을 상당 부분 의식한 구도, 소위 성과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 시기로 본다면 올해 4월에 한국의 2호기 발사의 전후로 북한이 1년의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 특히 한국의 총선이나 러시아의 그 대선이 끝난 다음 또는 총선이 우리 한국의 총선 전후 정도의 2호기 발사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2기는 미국 대선 전에 발사를 해서 아마 미국에게 상당한 메시지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메시지라는 건 당연히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투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들여다볼 수 있는 정찰위성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상당히 불가역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공업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제2차 함성공업혁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을 제고하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해군절 때 지난해 얘기한 것처럼 해군 현대화 10개년 계획에 맞춰서 해군 전력을 중장기적으로 증강하는 아마 사업을 올해 상당히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했지만 아직 미진한 것을 올해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국방력 발전 계획에서 제시한 것들은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이걸 2개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은 아마도 잠수함과 관련된 그리고 수중에서 발사하거나 해상에서 발사하는 SLBM, SLCM을 상당 부분 무기 실험을 빈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핵잠수함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이유는 핵잠수함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의 건조 능력이 일단 보유돼야 되는데
그것을 올해 안에 단기적으로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해 보였던 것처럼 로미오급의 김군옥함이죠. 김군옥과 같이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는 방식의 개조하는 것들이 또 연속적으로 더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중장거리 SLBM이나 SLCM, 해거래 등이 상당 부분 수중 발사 무기로 더 다종화될 가능성, 이것들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인 항공 공업 부문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무인 정찰기, 전투용 드론을 전력화해서 수출도 하고 자신의 내부적인 정찰 활동이나 실제 무력 시위용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이 이미 공개했거나 이미 개발 중인 무기들을 실제 휴전선 일대로 전개시켜서 무력 시위 내지는 정찰 활동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오인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무인 항공 공업 부문은 선박 공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올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반미 코드를 상당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불가역적인 핵 개발을 상당히 각인을 하는 그런 행보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북한이 목표화하고 있는 전략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ICBM을 첫 성공한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드디어 전략국가가 됐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전략국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미국의 본토를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전략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전략국가는 미국 본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를 전략국가라고 개념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 이후에 전략국가를 좀 더 체계화된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대한 국력을 갖고 정치 구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북한은 이 전략국가라는 의미 체계 속에서 국가 목표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국가론을 통해서 본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북미의 대등함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구도를 철저하게 미국에 각인시키고 그 구도 안에서 양자적인 대화 구도를 만드는 것.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방어적인 자기 체제 인정 욕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핵보유국 위상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또는 한국 또는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북한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방어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곧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북미의 대등함 확보와 대미 억제력 확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의 공정적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 우리의 비핵화는 불가하다. 그리고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핵군축을 하자.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것이 과정적으로 북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틀로 본다면은 지난해 행했던 북한의 일련의 행보들, 그리고 연말과 연초에 제기했던 북한의 메시지들은 나름대로 상당 부분 해석 가능한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전쟁 위기설에 휘말리거나 전쟁 위기설로 북한을 오인할 필요도 없고, 또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민족 관계를 폐기한다라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돼서 북한을 비판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굉장히 실리적인 차원에서 북한은 오히려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결코 북한을 두둔하거나 북한에 대한 일종의 전략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을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정합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현실과 그들이 전개하고 있는 논리가 어떻게 정합적인 것인지를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북한의 행보가 절대 성공적으로만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북한과 주변 정세가 흘러가는 흐름들은 우리에게도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시각과 과거의 인식을 가지고 북한을 들여다보고 또 정세를 본다는 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퇴행적인 정책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좀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차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